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참고 답안 지난주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참고 답안 요 분은 이제 평소에도 잘 쓰시는 분인데 최고 답안이에요. 이거는 최고 답안인데 지난주 문제에서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이분 답안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뽑아봤고요. 그래서 뭐 목차나 뭐 균형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섭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배점이나 균형성이나 이런 것들 다 잘 갖추신 답안이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네, 어려웠죠? 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도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가격 원칙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막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목차보다도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채웠는지 그게 좀 답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을 놓고 보면 도심지 대규모 업무 지역과 인접한 A 지역이죠. A 지역,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및 원룸으로 이용 중인 10층 내외의 건물이 밀집한 곳이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이제 중심 업무 지역이 있는데, 업무 지역 A 지역은 주로 이제 업무 지역과 관련이 된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예정인 건물 B가 있다라는 거죠. 근생 B가 이제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가격 원칙을 활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고, 물음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B의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B의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물음 1번인 거죠.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근생 건물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건물의 시장 가치가 지금 신축 원가, 그죠? 제조달 원가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거를 가격 원칙을 좀 활용을 해서 물어본 건데, 일단은 이거는 그 가능성이나 전제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가격 원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상황들을 문제 상황에 맞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신축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 지역적인 측면, 그다음에 개별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 요 측면으로 좀 살펴보라라는 의도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관련한 사례형 문제와도 유사해요. 근데 그 형태인데 걔를 가격 원칙을 활용해서 좀 접근해 봐라, 이 형태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에 지역적인 측면과 개별 물건, 지역과 개별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아주 좋은 형태로 접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은데, 물음 2번을 가서 놓고 보면 두 번째 상황 B의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를 상회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 부지, 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B에 대한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를 지금 상회한 상황 플러스 대상 부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지의 시장 가치가 주거용, 지금 이 부지는 용도가 그러면 근생이죠. 상업용이겠죠. 그렇죠? 일치성 이용의 원리에 따라서,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 및 원룸 부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원룸
요지, 그죠? 요거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개별 얘기를 좀 혼용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가격 원칙, 가격 원칙을 활용할 때 정답은 물론 존재하진 않아요. 어떤 가격 원칙을 썼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물음 1번과 물음 2의 상황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아예 반대의 상황인데 좀 지향했으면 좋았던 틀은 가격 원칙을 전부 다 어떻게든 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앞에서 물음 1에서 썼던 가격 원칙을 그대로 물음 2에서 활용해서 답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어떤 식이 됐던 이 물음 1과 물음 2에서 가격 원칙을 쓴 내용이 다른 가격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예, 그게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최유효 이용 원칙 있죠? 최유효 이용 원칙. 그렇죠? 최유효 원칙은 사실 여기든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격 원칙을 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기초, 토대가 되는 게 있을 거고, 외부와 내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외부는 지역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부는 개별 물건의 특성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역과 개별을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외부적 지역적 측면 거, 여기서 외부의 지역적 측면 거를 다른 가격 원칙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고 일반 경제재와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해보면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원칙들이 있죠. 그죠? 그게 최, 적, 외, 이 세 가지죠.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녹여 쓰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일반 경제재와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자체가 이런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조금 녹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시 답안에서 산정을 했던 기준들, 첫 번째가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게 여기서 제가 활용을 하지 않은 것들을 잘 보시면 기초 토대가 이제 예측 변동이잖아요. 예측 변동은 사실 뭐 다 써도 되긴 하는데 둘 다 동시에 쓰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뭐 반영을 해서 썼다고 하면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포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론만 서술을 하면 이는 점수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접근한 틀을 한번 볼게요. 예시답안 1쪽을 먼저 가서 보시면 서론에서 그래서 지역성과 개별성 얘기를 먼저 하게 됐고 다양성과 변동성을 당연히 지니게 되겠죠. 이거를 그냥 기초 토대가 되는 측면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한 거였었고 검토 기준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먼저 활용을 했어요.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했는데 적합 그리고 균형. 적합이 이제 지역적 측면, 균형이 개별적 측면. 이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처음 보셨으면은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일본 기출에서 이제 활용하는 틀이거든요. 일본 기출에서. 그래서 지역과 개별로 접근하는 틀인데 첫 번째 검토 기준에서 보시면 자
시장 가치가 지금 신축 원가보다 떨어지니까 일단은 지역적 측면에서 상업용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 지금 주거용과 오피스텔 원룸으로 쓰고 있는데 10층 내 건물인데 건물만 근생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로 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나 뭐 종로 이런 데 을지로 이런 데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로 지금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원룸 업무 지역인데 오피스텔과 원룸이 지금 밀집한 지역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용 빌딩이 크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업무용 빌딩에 결국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소형 또는 1인 가구의 주거용이 밀집해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근생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효용이 첫 번째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근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근생 같은 경우에 이 오피스텔 안에서 이 오피스텔과 원룸 요걸로 이루어진 중에서 1층 같은 경우는 상가의 효용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근생으로 하는 거는 효용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지역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개별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의 뭐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신축 예정인데 경제적 타당성을 봤을 때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익 또는 매출, 임대료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적합과 균형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 적합의 원칙. 그래서 처음에 의의를 쓰고 그 안에서 지금 목차가 지역적, 개별적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물음 2번도 이거와 동일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음 2번은 또 다른 형태로도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자, 첫 번째 지역적 측면이죠.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A 지역은 지금 업무 지역에 인접한 지역인데 이 업무 지역의 출퇴근을 위한 주거용으로서 오피스텔과 원룸이 주된 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B 건물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근데 지금 상업용으로서의 B 건물은 결국에 시장 참가자들의 행태, 효용 이런 것들에 적합하지 못한다.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속한 시장이랑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개별적 측면에서 근생으로 이용할 경우 지금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들은 것처럼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지만 전체 근생이 몇 층짜리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층은 그거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매점이라든가 커피, 술집 뭐 이런 것들은 장사가 되겠지만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수나 주변 건물의 수, 도로 상황, 이동 경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안은 이렇게 썼지만 요거는 이제 반대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반대도 사실 가능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IFC 몰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사실 주말 상권이 조금 더 가깝지만 주중에는 업무용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평일과 주말이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 같은 데 있죠. 송파 같은 경우는 주중 상권이 엄청나게 강해요. 김포 이런 데도 마찬가지. 근데 주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로 충분히 더 높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어쨌든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보다 낮으니까 그 낮은 상황에 대해서만 맞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죠. 유용성이 역시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역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검토가 힘들다라고 지금 왁구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측면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규모가 과대하게 건축된 경우와 과소하게 건축된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했다. 어쨌든 상황 자체가 지금 신축 원가보다 낮은 이유를 찾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신축 원가가 규모에 따라서 충분한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에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소하게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익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균형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좀 최고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신축 원가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상황. 그 다음에 반대로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를 상회하고 부지의 시장 가치가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부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요거는 검토 기준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대처하는 거는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검토 기준을 보시면 창조적 이용과 특수 상황의 최유 이용, 요 두 가지를 접근을 했어요. 특수 상황의 최유 이용은 그래도 아마 뭐 단독 이용 정도로 대부분 잡았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표준적 이용과 다른 창조적 이용에 대한 얘기도 같이 기억을 하자. 그래서 창조적 이용은 사실 뭐 토지에만 조금 더 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거기 맞춰서 가격 원칙을 그냥 대꾸만 맞춰준 거다. 창조적 이용이죠. 창조적 이용의 이제 의미를 먼저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최유 이용과 직접적으로 사실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게 장래에도 그 이용이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면 최유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목차를 보시면 유용성 측면과 장래 지속 가능성으로 목차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틀은 물음 1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섞어서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지역적 측면과 개별적 측면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유용성 측면인데 앞에서 본 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거용이 형성된 지역인데 퇴근 후에 생활 등을 위해서 상권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주중 상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래서 카페나 음식점, 술집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수 있다. 대규모 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겠죠. 다만 구체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세대 수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유용성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시장 가치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래 지속 가능성 얘기죠. 충분한 수요와 지속적인 유입이 있다면 비건물의 수익은 지속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지만 이게 창조적 이용으로서 처음에 이거를 창조적 이용에서 침입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죠? 이게 계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근에 근생이 몇 개가 더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단독 이용과 창조적 이용과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독 이용은 그거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창조적 이용은 처음에 침입을 해서 주변으로 확산이 돼서 계승이 되면 그 용도도 같이 표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확장이 되면 A 지역 여기에서 이제 흡수를 다 할 수 있으면 주거용보다 효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 결과 창조적 이용으로서 신축 원가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가 이제 특수 상황의 최유 이용. 여기서 이제 단독 이용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수요 공급 측면으로 하나를 봤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알 수 없지만 A 지역에서 근생이 부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충분한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 이어지게 되면, 공급이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수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유용성이 극대화되면 당연히 가치 상승이 동반되니까, 이거는 공급이 그러면 언제까지 유효하겠어요? 근생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때까지만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 이상의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치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거나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측면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근생이 새로운 상권을 창조하면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익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축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월등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신축 원가보다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일반적인 틀로 그냥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음 1번.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보다 낮은 상황이죠. 그럼 아까 기초 토대가 되는 거, 외부, 내부 측면이 있는데 20점에 대한 배점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요것들을 기준으로 한 가지씩을 잡아서 의 쓰고 사안의 경우를 쓰면 사실 6개 잡는 게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의,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 기초 토대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특히나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더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 기초 토대는 예측 변동에 대한 건데 이 예측 변동을 고려한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사실상 얘는 물음 1번에서는 쓰기가 힘들다. 이걸 문제 분석할 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외부와 내부에서 각각 2개씩 잡아서 쓰셔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3개씩 잡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3개씩, 즉 가격 원칙으로만 활용을 해서 3개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의와 사안의 경우로 3개를 쓰게 되면 6개는 충분히 차겠죠. 그죠? 그런데 2개를 쓰게 되면 목차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뭘 쓰면 돼요? 사안의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요 4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외부와 관련해서 자 내부를 먼저 잡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여기서만 목차를 그래서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문제 목차를 짤 때 지금 부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가서 보면 내부에 이제 기수, 균수에 대한 내용들이 총 4개 정도가 있잖아요. 2개를 배분할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기수, 균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균형, 그다음에 수익 관련한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왜? 못 미치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기여나 수요, 공급을 저는 배분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목차를 문제 분석할 때 짜면 저는 이렇게 먼저 배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잖아요. 외부는 특히나 지역적 측면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최이용을 먼저 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분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적합 또는 적합보다 저는 외부성 원칙을 더 먼저 쓸 것 같아요. 외부성과 적합. 그렇죠? 적합은 뭐 여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대체 경쟁도 가능하겠죠. 대체 경쟁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성 적합 있고 뭐 기회비용 도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 뭐 시장 체감은 밑에 썼고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먼저 배분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껴서 맞추는 게 이거는 목차 짜기도 좋고 내용 서술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2가지 상황 외에 요 상황에 여기서 만약에 요거 있죠, 이거 물음 2번 즉 B의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를 상회하고 대상 부지와 관련한 내용을 요거를 2개를 나눠서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 실익이 높진 않아요. 이미 일치성의 이용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 가치가 신축 원가보다 높고 근생이 지금 주거용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생이 일반 표준적인 거에 비해서 높다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도에 대한 거잖아요. 용도.
이용 상황. 그래서 굳이 나눠서 쓰면은 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죠. 결론에 예측 변동을 써도 되고, 예측 변동을 쓴다면 여기서 예측 변동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상황이 바뀌게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근생에 대한. 이게 사실 창조적 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격 원칙을 놓고, 가격 원칙을 아무데나 다 먼저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저 틀을 이용을 해서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대응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좀 더 좋아요. 아니면은 답안을 제가 다 못 봐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주어진 가격 원칙을 전부 다 쓰고 전부 다 쓰면, 그러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배점이 지금 충분히 크다면, 특히나 사례형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사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포섭을 하고, 거기서 쓸 게 없으면 그냥 목차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던가, 아니면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 원칙을 활용을 해서 답을 하는 거니까 일부 전제를 해도 돼요. 일부 가정을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현황이나 조건부 이런 것들은 주어진 상황이 완벽하지가 않으면, 딱 들어맞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는 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가격 원칙이니까, 가격 원칙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해라. 가격 원칙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가격 원칙을 한번 했었었죠. 그죠? 제가 문제가 좀 사례형으로 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그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5개 쓰고 3개 쓰고 이렇게 출제된 게 있었죠. 건부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딱 5개, 3개를 제시를 했으면 거기 맞춰 쓰는 거고, 그 문제도 나중에 이 문제랑 같이 복습해서 보실 때 5개랑 3개를 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 내가 최소한 3개는 뽑아낼 수 있게 연습을 같이 비교해서 복기를 다시 해보세요.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가격 원칙을 이제 활용할 때 지금 제가 그 답안 쓴 거 보면은 좀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상황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토대로 연결을 해주면 좀 더 구체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2번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 2번을 작성하는 것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보신 적이 잘 없을 텐데, 자, 일단 전제를 보시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유용성이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전제를 일단 던져놨었죠. 그렇죠? 총론에서는 다양성과 변동성으로 모든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에 이제 편입되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거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물음 1번.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에 개념과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2개를 물어봤죠. 그렇죠? 여기서 끊고 개념, 여기서 목차가 2개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럼 물음 1번에서 사업인정 고시의 개념, 목차 2개, 그 다음에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의의가 나와야겠죠? 그죠? 사업인정 고시에 대한 의의가 일단 나와야 될 거고, 2번째 목차를 뭘로 잡을 거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할 때 뒤에서 물어본 게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영향을 목차로 일단 생각을 해볼 때 제 예시 목차와는 다르게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목차, 긍정, 부정이 되겠죠? 그쵸? 이게 편한 거고. 자, 실무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상평가, 사업인정 고시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치잖아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사업인정 고시를 가지고 가치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뭐 정상 반영할 수도 있고 감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지만 이게 있겠죠? 구역 내와 구역 밖이 있겠죠? 이게 나와줬으면 아주 베스트. 네, 그쵸? 실무에서 푼 걸로 생각을 해야겠죠. 실무에서 푼 걸로. 그쵸? 그리고 영향과 관련해서 가치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증가나 감가 뭐 이런 영향으로도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증가 감가는 긍정 부정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나와주면 아주 베스트라는 말이었고, 그러면 자 긍정 부정도 있고 제가 예시 답안에서 쓴 목차는 요거예요. 가치 발생과 가치 형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눴어요. 왜? 부동산 가치니까. 그렇죠? 이거를 가치 발생과 가치 형성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한 틀은 사업 인정 고시는 행정적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행정적 요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 발생과 형성 요인에 따라서 영향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 목차를 먼저 생각하고 요걸 썼어야 돼요. 그렇죠? 요걸 먼저 잡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에 따라서 그걸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요걸 썼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의 사업인정 고시라는 걸 쓴 거고 또는 행정적 요인으로서 사업인정 고시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내와 구역 밖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역 또는 지역 이런 걸 목차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물음 2에서 자, 토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를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물었죠. 논하시오. 고려 방법을 물은 거죠. 물어본 게. 근데 15점인데 보상, 표준지, 담보, 자산재 평가죠. 목차는 당연히 이렇게 4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목차를 뭐 15점이긴 하지만 하나를 더 쓴다고 하면 목적별과 관련해서 앞에 전제 목적에 따라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치 다운론 정도 언급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개요로 잡아놓고 왜냐? 이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는 여기서 다 썼으니까 개념도 썼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가 보상, 두 번째가 표준지 공시지가, 세 번째가 담보, 네 번째가 자산재 평가. 목적을 이렇게 4가지로 물어보고 사업인정 고시가 얘를 어떻게 고려하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보상과 표공, 담보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만 잘 캐치를 하시면 돼요. 자, 7쪽 가서 보시면 서론에 뭘 썼냐? 공익사업의 의의를 썼죠. 공익사업의 의의. 그리고 이 사업 절차 중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거죠. 그죠? 행정적 요인으로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쓴 거고 사업인정 고시의 개념,
그죠? 의가 나와 있고 뭐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법규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배점만 채우면 되고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사업 인정 고시 일찍에 뿐만이 아니라 가치 발생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상호 영향을 받는다라고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목차가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으로 나눠서 접근을 한 거였어요. 가치 형성 요인으로만 쓰셔도 돼요. 그때는 뭐 사업구역 내와 밖으로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시답안을 먼저 보시면 그쪽에 가치 발생 요인에서 중요한 거는 용도 변경이나 효용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유용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제한도 받지만 당연히 수익도 사용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효용이 높은 수준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즉, 이 사업 인정 고시로 인해서 전답, 임야 뭐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는 상태가 나중에 택지 개발 사업 구역 이런 걸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전답 수준보다도 올라가게 되겠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울의 똑같은 2종 1주라고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묶이게 되면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당연히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죠. 예. 그리고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당연히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반 그 방배동이나 뭐 한남동 이런 데 마찬가지로 다세대를 이제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2억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2억은 사실 평가를 할 때는 전유 면적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아니라 대지 지분으로 거래가 되죠. 대지 지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의 4억이 넘는 가치를 형성을 하게 되죠. 다만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그 프리미엄을 전부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내용들이 가치 상승과 당연히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미치는 영향 역시 고정성을 지니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작용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사업구역 안과 밖으로 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업구역 내와 사업구역 밖에서 어디가 가치가 더 크게 상승을 할까요? 구역 밖이겠죠. 그렇죠? 구역 내에서는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구역 밖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공익사업의 피수용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영향이 좀 다르다. 피수용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강제 수용이 되죠. 물론 정당 보상이 있긴 하지만 그 손실 보상액은 그 돈으로 다른 지역의 동일한 물건은 사실 못 가죠. 그렇죠? 모자르니까 좀 더 외곽 지역이나 뭐 이런 데로 이제 가야 될 거고 구역 밖에 있는 경우가 구역 밖에 상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할 때 요 사업인정 고시라는 틀을 줬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준사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와 관련한 실무에서 문제 푸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연동을 많이 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점수에 좀 득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과 관련한 이시답안 가서 보시면 10쪽. 자, 보상평가죠. 보상평가에서 사업인정 고시에서 보상은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보상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들어간 것들을 다 배제하죠. 개발이익 배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개발이익에 제가 답안을 다 못 봤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적용 공시지가도 있고 시점 수정도 있고 그 밖에 요인 비교도 있죠. 그런 것들로 언급을 해 주셨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제가 쓴 게 아니라 표준지, 담보, 자산재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통상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적정 가격이고 정당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격, 완전한 보상이고 개발이익,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배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사업인정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를 보상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 이익은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상과 가장 반대의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쓸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채웠냐? 면사업과 선사업으로 구분을 했다. 그렇죠? 이건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죠. 면적 사업과 선적 사업은 구분을 하죠. 그래서 표준지 같은 경우 면적 사업인 경우 사업 구역 내의 기존의 표준지는 구역 밖의 신규 표준지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적 사업인 경우에는 뭐 일부 편입으로 인해 남게 된 잔여지가 뭐 토지 특성의 중요성과 지가의 대표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왜 썼을까요? 이런 단어들을 표준지니까 표준지에 나오는 단어들로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된 개발 이익을 순차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게 보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죠? 그럼 담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담보에서는 채권 확보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뭐 도시계획 시설 조촉이나 뭐 관련한 내용들 있어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감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감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채권 확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예시들이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편입되는 부분의 손실 보상, 즉 보상액이 받을 것이 확실시되어 있으면 걔는 고려하지 않죠. 실무에서. 그래서 손실 보상이 충분히 예상되고 채권 회수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성도 당연히 확보를 하게 되겠죠. 손실 보상금으로 당연히 돌려받게 되니까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정상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재 평가죠. 자산재 평가는 공정가치를 산정을 하죠. 공정가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구역 내에 있고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예상되는 보상가액 수준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담보에서도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요. 담보에서도 인근의 담보평가를 할 때 단순히 담보 전례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액의 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해요. 경매의 수준도 역시 담보에서 고려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구역 만약에 밖에 있어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자산재 평가니까 역시 그 개발 이익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만 그 현실화 정도는 사업의 공정률, 그 다음에 사업구역 인근의 토지 수요의 집중 이런 것들에 따른 실거래가액 동향 등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좀 예시 답안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는 아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적별에서 강조를 했던 게 있었죠. 목적별이 이론에서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 답안에서 서술이 돼야 되는 포인트는 그 목적 자체란 말이에요. 목적 자체. 목적을 기재를 해주고 사업인정 고시를 거기에 맞춰서 풀어만 내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보상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예요? 정당 보상이잖아요. 정당 보상. 그렇죠? 정당 보상인데 사업 인정 고시를 가지고 정당 보상에 넣을 수 있냐?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선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개발 이익이나 손실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개발 이익 손실 배제는 정당 보상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얘기가 얘는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플러스 사안에 있는 것들을 녹여서 같이 포섭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목적이 뭐예요? 과세죠.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는.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을 하니까. 그렇죠? 과세의 형평성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겠죠. 많이 내니까 반영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영.
그렇죠? 그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을 다 반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담보는 채권 회수잖아요. 안정적인 채권 회수가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서 거기에 감가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감가를 반영을 하는 거고, 증가 요인이 있으면 증가 요인을 반영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와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사용수익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담보물로 인해서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할 때 감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채권 회수를 확보를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산재 평가죠. 자산재 평가는 이제 공정, 가치 산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반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면 되겠죠. 그쵸? 사업인정 고시가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면 반영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목적별이 나왔을 때는 그 목적의 이 대상 목적별에 따라서 그 목적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쵸? 보상이나 뭐 표공, 담보, 경매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최저 입찰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거에 맞춰서 쓰면 돼요.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 서술을 하면 되죠. 그죠? 뭐 시가 참고다 그러면 시가 참고는 말 그대로 시가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인데, 물론 그 안에서 양도세나 뭐 그 세금과 관련한 과세 관련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뒤쪽 얘기는. 다만 그 문제 안에서 요 네 가지 뒤에 거 사안 포섭하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서술을 해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란 얘기예요. 요 뒤에 게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로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서술에 있어서 내가 다르게 쓸 생각을 하고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반드시 다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배점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목적별 문제는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문제 3번. 자, 기여도 문제죠. 기여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 말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기여도 실무 기준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인데, 자, 물어본 게 개념과 처리 방법을, 자, 다음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토지에 있어서, 그렇죠? 배점이 10점이니까 물음 1번. 목차 먼저 2개 먼저 잡아야겠죠? 이건 이제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물어본 거 대로. 처음에 개념. 두 번째 처리 방법. 개념이니까 첫 번째가 의의가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여기 목차는 뭘로 생각한다? 뒤에 거 먼저 잡고 생각하라고요. 그죠? 지금 중간에 상담이나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보면 문제가 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못 써지는 것 같다 이런 상담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기준을 갖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습과 복기만 하시면 절대 꽈락 안 나요. 그죠? 답안지를 이제 꾸준히 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걸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처리 방법을 먼저 잡고 이걸 하라고요. 문제 분석할 때. 자, 그러면 기여도의 처리 방법이에요. 문제 목차를 생각할 때 아직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 가지고만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그쵸? 처리 방법을 물었어요. 기호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리 방법을 물었어요. 어떤 거예요? 처리 방법을.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기여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기여도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죠. 그죠? 어떤 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 방법을 물은 기출문제의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보증금 처리 방법을 물은 게 있었죠. 그거 어떻게 했었어요? 보증금 운용률 곱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쵸? 수익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었고, 비용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목차를 제가 했던 게 뭐였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나누거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나누는 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여도 자체를 구해서, 이거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 가치에서 지상권의 가치를 빼거나, 그죠? 지상권의 비율을 구해서 곱하거나,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처리 방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실무에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요? 뭐 상승식, 총합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목차도 쓸 수 있다고요. 걔를 이렇게 물어본 거에 맞춰서 먼저 잡아놓고 여기 안에서 기여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목차가 있으면 걔를 반영해서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서 뒤에 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자꾸 답하게 된다고요. 포인트가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여도에서 이제 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이게 증분 가치를 가지고 사실 판단을 저희가 하잖아요. 증분에 대한 가치를 직접 구해서 걔를 빼주거나 아니면 더해주는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율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증분 가치, 즉 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정가치 문제 풀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기여도는 그럼 한정가치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가치에서 기여도를 배분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가지고 목차를 잡아도 얘는 풀려요. 그쵸?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감가하거나 이제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차를 처리를 하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목차가 뭘 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기여도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시답안 보시면 기여도의 개념에서 첫 번째를 그래서 토지의 연접성과 가치가 조금 더 다듬은 목차라고요.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죠? 내용 보면 그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인접한 토지에 연접하고 있고 연접성을 지니고 있는데 법적 측면에서는 필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용, 즉 경제적 측면에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 필지의 합계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제가 썼지만 이 내용을 굳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연접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럼 그 가치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처리 방법에서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처리 방법에서 제가 이렇게만 지금 표시를 했지만 이거 감가보다는 증가가 맞겠죠? 그렇죠?
그럼 이 증가하는 비율 얘기들이 있으면 실무에서 배우잖아요. 면적 비율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도서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기여도의 개념 보시면 14쪽을 가서 보시면 지금 뭐 법규나 이론상에 명확한 기여도의 개념은 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여도는 인접지의 매수 과정에서 일명 한정 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치 증분의 배분에 필요한 개념이다 라고 활용을 한 거고, 그러면 기여도의 처리 방법에서 이 예시 목차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몰랐을 때의 목차예요. 그쵸? 이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푸는 방법이라서 그걸 그냥만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증분가치의 측정 및 기여도의 판단, 그리고 반영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목차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기여도를 실무에서 이제 증분가치를 배분을 할 때 그 증분가치의 산식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나 세 개로 목차를 잡잖아요. 그걸 그냥 목차로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지금 그거를 반가로 1번에서 저는 그냥 다 쓴 거예요, 지금. 즉 증분가치 배분 비율인데 가치 합계액과 이용 후의 가치 증가분 요걸 해서 이용 전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배점으로 뭐 사도 얘기도 이제 했는데 뭐 이건 굳이 안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이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냥 획지 조건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다. 개별 유인치에. 그렇죠? 획지 조건으로 해서 획지 조건이 면적, 전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접지의 매수로 인해서 면접 이용에 대한 가치 증분에 대한 기여도를 획지 조건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쓴 거고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실무에서 배운 걸로만 쓰셔도 얘는 사실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물음 2번에서는 국공유지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위한 매각 예정 가격이나 인접 토지의 매수를 위한 적정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이죠. 두 개예요. 그죠? 국공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와 인접 토지의 매수를 위해서 적정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거는 매각 예적 가격인 거고 얘는 감정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쵸?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매각 예정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여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물어본 거는 활용 및 유의사항이잖아요. 그쵸? 그럼 10점이니까 물어본 게 활용 및 유의사항이니까 목차를 뽑으려면 활용과 유의사항이 주된 물음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목차를 뽑는다고 하면 물어본 거대로 뽑으려면 활용, 유의사항이죠. 물어본 게 두 개니까 여기서 두 개씩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씩 뽑아내는 게 힘들다. 그러면 1번에 다른 얘기를 쓰고 2번에 활용, 3번에 유의사항을 쓰면 되죠. 이 앞부분을 배점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아는 거를 쓰지 말고 물어본 거 쓰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 물어본 게 요거면 여기에 당연히 배점이 더 많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얘는 왜 요걸 안 했어요? 개념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의의를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조상 물어본 거에서 더 처리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두 개의 목차를 쪼개기가 힘들다. 그럼 관련해서 앞에 주어진 상황이 있으니까 매각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적정 거래 가격, 그거에 대한 의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개념을 쓰셔도 되고, 그쵸? 기여도의 활용과 유의사항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답안을 보시면 첫 번째 사안의 정리를 저는 일단 썼는데 이 상황이 결국에 국공유지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반 개인 당사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된다. 이론상 존재하는 얘기죠. 현업에서는 이제 국가는 무조건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답안지에 쓸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사안의 정리 보시면, 자, 국공유지 토지 같은 경우 용도 폐지를 통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도 폐지를 전제로 하잖아요. 국공유지 토지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법령 등에 의해서 검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지금 얘는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사안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는 국공유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현재 소유의 토지와 뭔가를 일단으로 이용해서 효용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국공유지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98%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98%가. 그죠? 간혹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없고, 반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럼 굳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이제 대부분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규모, 토지의 적정 규모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조금 약간 부족해서, 예. 그래서 건축이 규모가 과소한 토지 있었잖아요. 최소 대지 분할 면적이 있죠. 그죠? 그 면적에 모자라서 조금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발사업 부지의 확보라든가 진로 개설 또는 확장,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안에서 이제 기여도는 어떻게 활용하냐. 매도자, 매수자에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겠지만 16쪽에 보시면 어쨌든 현 상태의 토지는 인접지, 연접지와의 일체 이용을 통해서 효용, 가치 극대화를 끌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때 기여도를 측정을 해서 그 일정 부분의 거래 가격에 반영을 해야겠죠. 기여도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 매수 의향이나 가치 증가분 이런 것들을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 그래서 하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여도 전부를 매각 예적 가격에 반영할 경우에는 국가는 경제적 이익이 없겠죠. 반대는 그게 안 되니까 역시.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때 성립이 되니까 이런 거래 상황, 목적,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라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국가는 사실 뭐 손해볼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매수인이 살 때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만큼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거래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답안을 제가 지금 다 못 보고 와가지고 몸이 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안 그래 보이지만 어제 몸살이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휴일날이 저는 더 힘들어요. 예, 아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휴일이 더 힘들어. 예, 그래서 한 14개월 됐는데 집에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힘들어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도 몇 부밖에 안 봤지만 답안지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답안지를 몇 개만 봤을 때는. 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 얘를 굳이 제가 문제에서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감정평가법, 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을 물어봤죠. 물어본 게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설명하는 거니까 각각 나눠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 3개의 목표로 잡는다. 첫 번째 학교용지 개념, 평가 방법, 유의사항 쓰면 되겠죠. 그쵸? 학교용지 빼고 얘를 만약에 개설로 넣을 수 있겠죠. 평가 방법에 2개, 유의사항에 2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근데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목차로 잡고 평가 방법,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 이 구조가 훨씬 낫겠죠? 중복될 서술이 좀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랑 얘 차이가 있겠죠? 그쵸?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그죠? 실무에서 보셨어야 되는데. 학교 용지에서 자, 관련 법률의 검토를 먼저 볼게요. 17쪽 보시면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 두 번째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실무에서 안 보셨나요? 그죠? 네. 학교 시설이에요, 시설. 도시계획 시설. 학교 시설. 그죠? 그러면 얘는 왜 감가 안 한다는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 제한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가가 안 들어가는 거고, 학교 용지죠? 학교 용지는 그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감가를 하는 거예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해서 한다. 제한의 정도를 고려한다라는 말은 현황 평가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왜? 현황은 실제 이용 사항과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 거를 현황이라고 하죠. 그쵸? 네. 이게 들어갔을 때 이거 물어본 거예요. 토지보상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감정평가법에 따른 토지의 뭐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라고요. 그죠? 네. 물어본 게 감정평가 방법이지만 토지의 대사, 요 두 개의 방법 세부적인 방법 차이는 사실 없어요. 예, 물론 차이를 준다고 하면 토지보상법, 촉진법에 따른 토지보상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만 써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공시지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가능하다라는 차이는 있어요. 이걸 썼으면 괜찮아요. 여기서는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밖의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토지보상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 방법 자체에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는. 그죠? 이거에 따른 유의사항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이걸 쓴 답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그래서 첫 번째 17쪽, 18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거 요거는 이제 배점을 채우기 위한 것과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예, 요건 생략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70조, 토지보상법 70조 적정 가격 요건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시행규칙 22조, 그 다음에 23조. 예, 다른 22조도 안 써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23조 얘기는 반드시 써야겠죠. 공법상 제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해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변경 전 용도지역을 한다. 즉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것들은 이 학교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은 없는 상태로 감가하지 않고 정상평가로 한다.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감정평가법에 따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구체화된 개발 이익은 물론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가서 보시면 얘는 시설, 용지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일반적 대지와 달리 학교 용지로서의 제한의 정도를 고려한다. 제한 정도를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감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근거 법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함에도 조심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실무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무로도 10점, 15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사례자를 주고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답안지는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게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모르셨다면 지금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이제 다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